장관도 임금 비교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짝퉁 임금 비교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타협하자, 고통분담하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입니다. 졸라맨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분담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5%만 해도 23만 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새가 날아든다가 인터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은 누구를 인터뷰할까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월척 하나 낚았습니다. 진짜 언제부터 뵙고 싶었어요. 네. 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고 싶었어요. 차에서 이동 간에 많이 듣습니다. 진짜로요? 그러세요? 지난번에 네. 지지자들 토론 있었잖아요. 예. 각 후보,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지지자 토론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그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가 거기서 갑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세 분의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심상정 대표의 지지자가 가장 그 분위기를 주도했다고나 할까요? 아, 근데 이제 네. 듣는 입장에서는, 저래갖고 지지하러 왔나. 그렇죠, 그렇죠. 표 깎아먹으러 왔나 이랬는데, 역시 심상정 지지자가 제일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 어떤 성향이냐면은 거긴 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새가 날아든다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정말 의미 있게 들었어요.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특히 저를 지지하는 분이 저를 그렇게 예리하게 관찰하고 장단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서 좀 신선함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막 좋다는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그 젊은 층 토론은 유난히 자기 지지한 후보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었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지지를 전제로 비판하는, 애정어린 비판을 네. 하는. 흔히 맞아요. 말하는 비판적 지지 뭐 이런 거고 어쨌건 잘 나와주셨고요.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최성 후보도 왔다 가셨는데 최성 후보도 이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하고요. 좋습니다. 문재인 대표나 뭐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우리가 네. 그런 분들은 나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이게 공정성이라는 걸 이렇게 실천해야 네, 그렇죠. 돼요. 네. 이게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뭘 더 맞아요, 맞아요. 전부 대선 후보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경쟁 조건의 공정성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 어쨌건 심상정 우리 후보님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철의 여인. 그런데 재미는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굉장히 아니에요. 유머가 있어요. 네.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이제 썰전 끝나고 나서 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었어요. 그게 제가 이 썰전에 대해서 썰전 이후에 이제 뭐 지지율도 오르고 많은 사람이 관심 가졌지만 그것보다도 심상정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저희 속사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썰전에서 뭐 물론 편집이 돼서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알겠습니다. 큰 그러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심상정 네. 후보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완전 개판을 쳤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비판, 비하,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심상정이라는 이런 훌륭한 여성 정치인을 좀 보아라.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의 실패가 여성의 실패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의
실패인 것이고 사실 저는 굉장히 통탄스러운 것이 있어요. 심상정 후보님이 10년 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그때 나오셨더라면 그 제1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심상정 님이 이제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성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조차도 어떤 저쪽에 빼앗겨 버렸다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여성 혐오와 또 연관되어진 어떤 비판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은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잘못하면 잘리고. 그렇죠. 또 이제 잘하면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정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마라. 심상정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와 대학 동기죠. 네, 동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펙이 그렇게 훌륭한데 아주 속되게 하면은 뭐하러 그렇게 진보정당들 가서 개고생하시면서 정당부터의 개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 그러니까. 때부터의 어떤 개고생부터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저하고는 이제 거잖아요. 특별한 인연이 좀 있는데 심상정 후보님이 미싱사라는 거 알았어요? 혹시? 진짜 네, 미싱사 출신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개고생을 그래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친구가 대통령 됐구나, 내 동지가 대통령 됐구나. 항상 거리에서 오랫동안 노동자들과 소수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과 항상 지난 인생을 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기보다 그냥 누나? 제가 지금도 미싱하람 잘해요. 오. 그러니까 그때 구로공단에 지금은 밭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 대우 오페라를 했어요. 김우중 회장 관리하에 있는. 그 대우 오페라 네. 사태라고 했던 바로 그 거기 사건. 제가 이제 네. 그게 2,600명 제일 규모가 컸어요. 근데 어쨌든 노동자들 교육하고 노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안에서 속된 말로 옷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옷소리티가. 근데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지. 미싱사 A급 정도 돼야 거기 이제 시다 뭐 이렇게 계급들이 있으니까 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 명일동에 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직업훈련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2달 동안 제가 미싱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달 동안 해가지고. 재능이 또 있으셨나 보다. 아니 재능 없어도 2달이면 다 따요. 그래서 그 미싱사 자격증을 들고 서울시 직업훈련원 그렇죠. 앞마당을 막 뛰어나오면서 내가 전태일을 불렀어요. 아. 전태일 동지 나도 미싱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요.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하셨든 간에 부모님이 서울대까지 보내줬는데 그 미싱사 자격증 따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러시는 건 좀 불연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이제 그거는 좀 현장으로. 아픈 대목이라서 우리 그렇지. 이번에 썰전에서 이야기를 잘렸는데 네. 1계급 특진에 500만 원 현상금 붙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전담반 검거 전담반이 3개 3팀이 꾸려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돈의 팔중까지 뒤지고 다니니까 그때는 아주 엄혹한 시절이라 이거 잡히면 뭐 사형도 당하고 뭐 무기징역도 당하고 이러니까 우리 딸 인생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오른쪽 안면마비.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년 후에 알게 됐는데 아주 애물단지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는 지금도 미안한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내 딸이 이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그걸로라도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미싱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쨌든 저는 향후에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대통령 꼭 하실 거라고 봐요. 언제 하든. 빨리 근데 하셨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 옷을 직접 만들어서 왜? 네, 그 약속을 오늘 새날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그런 걸 해야 돼? 아니 직접 만들어서 부정부패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옷 입고 좋은 의미이신데요. 그러고 나서 한번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근데 보자. 요즘에 미싱 기계가 많이 안 달라졌나 어쩌나. 옛날 버전만 가능한.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미싱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던 게 군장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 그러면 거기 가서 오바르크를 치는 그 명찰 달아야 되고요. 그거를 따락 하는데 기계수 정말 놓는 거? 대단해 보이는 부분이 근데 있어가지고. 그게 미싱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서 A급으로 속여서 이렇게 했어요. 위장 취업. 위장 취업할 때 거짓말을 좀 했어. 왜냐면 A급은 뭐냐면 이 소매하고 이 카라를 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A급으로 속여서 들어가서 딱 공정을 하다가 2시간 만에 쫓겨났어요.
그럼 티 나지. C급은 뭐냐면 여기 하나 여기 다트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켜보면은 그냥 바로 실력이 나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을 C급으로 시다 바로 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빛이 잘 안 그렇죠.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점이 올라갔을 때는 사실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심한 경우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에서 이제 오르는 길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심상규 대표님이 이제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지금 밀고 있는 연예인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 하나는 예전에는 수혜였었고요. 최근에는 심고은이라고. 근데 내가 좀 해명 좀 해야 돼. 김고은 씨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팬클럽에서 뭐라고? 미워할까봐 미워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홍보팀이 절대로 동을 뜬 게 아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실제로 닮으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가깝게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행사장 같은 데 멀리서는 뵀는데 닮았어요. 아까 들어오실 때도 보니까 김고은의 삘이 있어요. 3초라고 했나요? 2초라고 했나요? 아니 이제 원래 인터넷에서는 2초 김고은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2초는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김고은 씨가 3초 심상정이 돼야 맞지. 아무리 뭐 연예인들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아니 근데 제가 그 하도 그래서 그걸 이제 도깨비 영상도 열어보고 이렇게 봤는데 네. 무쌍 커플 때문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미의 기준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심상정도 미인의 반열에 맞아요. 그 기준에 네. 기준이 확대되고 다양성이 네. 보장되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심상정 의원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이렇게 쌍꺼풀 없는 눈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김고은을 밀어야 돼. 우리 시대의 어떤 미인상이라고 적극 지지를 근데 해야 저도 됩니다. 지금 이제 보는데 좀 닮으셨네요, 진짜 얼굴형이. 웃는 것도 좀 닮았어요. 웃는 것, 입꼬리 올라가서 웃는 것도 닮았고요. 어우,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아마 진보 정당에 계셨던 분들일수록 그렇게 운동 투쟁에만 이렇게 몰입하시다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근한 게 더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보팀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1살이고 다 20대예요. 제가 20대로 싹 바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뭘로 했냐면 명령 복종하는 걸로, 토를 안다는 걸로. 시키는 대로 홍보팀이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대로 한다.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체 토를 안 달고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안 해보던 짓을 하니까 넘사스러우니까 그렇죠. 자꾸만 토를 달게 된단 말이에요. 안 어울리고. 네? 근데 우리 홍보팀의 슬로건이 뭐냐면 노잼은 탄핵이다. 이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바로 탄핵 당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필을 해봤어요.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재미와 메시지를 합치는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철의 여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뭐 심다르크 이런 이미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25년 저 노동운동하고 10년 그렇죠. 정치한 그 굳은 살 말고 그 안에 심상정의 속살? 생살. 스토리. 이거를 드러내고 그렇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탁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TV나 언론에는 우리가 이 마이크가 작아요. 그러니까 나와도 잠깐 나가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그러니까 심상정이 굉장히 센 얘기. 그렇지. 또 무슨 뭐 이렇게 도드라진 얘기할 때만 잠깐 캐치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심상정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홍보팀이 다행히 심상정의 그 속살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좀 뭐 이런 연기도 시키고 그러면은 멋쩍었는데 그게 제 체질이더라고. 재밌더라고. 지금 사회를 스토리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간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제가 볼 땐 이렇게 지금 후보들 중에 노동운동을 진짜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은 유일하죠. 그것만에 특화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읽게 된다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아까 어렵게 인생을 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그렇죠. 첫 번째 인터뷰가 기자들이 얼마나 투철한 이념이 있었으면 25년 동안 남들 다 그만두고 그렇지. 노동운동을 하냐. 근데 나는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그 25년 동안 굉장히
자긍심에 넘쳐 살았거든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렇지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반평생을 삽니까? 그렇죠. 그거는 못 살아요. 못 살죠. 근데 저는 공장 생활에서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큰 보람과 자존감 같은 걸 많이 그러니까 느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성물이라 그래요. 아, 그건 네. 속물 그건 아니고. 그런 것을 이해 못한다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정작 나는 좋아서 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감옥에 가서 살다 보면 그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고 바빠요. 또 나름대로 거기도 보람도 다 있고. 사람 사는 데이기 사람 사는 데예요.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정말 오히려 그 공장 안에서 그 여성 노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고 자유로웠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그때 저도 젊었지만 그 가리봉 오거리에 디스코장에 당시 500원만 주면은 밤새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콜라 한 잔에다가. 그리고 새벽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왕체력. 아, 근데 저는 심상정 후보님처럼 이런 분을 보면 마음에서부터 뭐랄까 굉장히 의지하고 싶은 너무 믿음직스러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썰전 보다가 너무 이제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진중하게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을 보면 옆에서 그 느낌 포스가 딱 느껴지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아마 옆에서 보면서 많이 답답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봐요. 지금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가는 이유가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노동운동을 25년 동안 했어.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버리냐면 국회의원 되려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 수준에서 치환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회의원이라도 좀 해야지 뭐가 바꿀 수가 있겠구나라고 깨달은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노동운동하면서 국회 앞에 100m 전방에 100m 안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1인 시도 하고 거기를 수도 없이 왔었죠. 그때는 저 국회에 전망치 두드리는 저기가 너무 아득하게 생각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뭐 권력하면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느끼는 것처럼 그랬고 저 안에 망치 두들기는 곳에 힘을 가져야 사회를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때는 굉장히 강했죠. 권력을 원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얻고 싶다.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지만 예.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뚝심 있는 심 언니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심 크러쉬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걸 크러쉬에 대한 어떤 인용으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왜 썰전도 그렇지만 손석희 그 JTBC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도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믿음이 가고 단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투쟁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 이야기를 조곤조곤 아주 넉넉한 품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석희 뉴스룸에 이제 그날 갑자기 불러서 갔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선 주자 5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도 손석희 앵커는 뭐 거기는 불러줄 거야 이렇게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딱 어느 날 보니까 다음엔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더라고. 난 왜 안 불러 이렇게 되셨구나. 근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박원석 전 의원이 우리 공보단장으로 제가 임명을 했는데 제가 쑤셨지. 가서 만나라. 저는 안 나서고 만나라 그랬더니 또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는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변명할 게 없잖아요. 뭐 지지율 기준으로 5% 기준이라고 하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뭐 나랑 엎치락뒤치락 해요 사실. 그리고 후보 확정된 건 저인데 그래서 맞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아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선 주자로 부르면 또 많은 주자들이 또 달려붙을 테니까 현안을 가지고 불러서 비슷하게 질문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려의 마음이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뭐 딴 데 같았으면 이게 팍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날은 제가 아주 그 우리 손석희 앵커가 무리한 질문을 해도 난 진짜 그래 약간 무리한 질문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데 왜 출마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심상정 후보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시느냐라고 딱 하니까 곧바로 죄송합니다라고 근데 이제 하시더라고. 손석희 사장이 네. 이제 그 국민들의 질문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니까 이제 물어보셨던 것이고 또 제 답변이 타당하니까 바로 철회를 하신 거 네. 아닌가. 그것도 근데 뭐 저는 속 깊은 배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진보 정치의 왕따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진보 정치 정의당 이상의 당들은 어쨌든 민주 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보 복지 정책을 담론으로 갖고 있는 아이콘을 갖고 있는 심상정을 5%에 가깝게 뒤치락더치락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오히려 더 물어서 모셔서 오히려 더 이 진보 정치를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지금 언론들은 진보 정치를 아예 왕따시켜 버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주자로서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시더군요. 네. 물론 경선에서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과거에. 네, 어찌됐든 이번에 세 번째인데 끝까지 가실 거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과거에는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연대하느라고 중도에 안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사퇴를 한 것은 예.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작은 당에서 표를 일정하게 가져가면 정권 교체에 지장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많으세요. 예. 근데 이번 선거는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겁니다. 우선 유력주자, 보수 진영의 유력주자가 없는 선거가 되고 예. 그래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정권 교체냐를 다투는 예. 그런 선거기 때문에 심상정과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억눌리지 마시고 예. 과감하게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 쪽에서는요, 어차피 나중에는 양대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자유한국당의 소망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80% 가까운 압도적인 요구로 지금 탄핵이 이루어졌고 예. 그 적폐청산 중에는 새누리당 지금 이름을 바꿨지만은 자유한국당도 그 적폐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 보수 진영이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이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냉정하게 보면 이거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당선 가능성과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출마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여쭐까요?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게 나을 것 뭐 왜 같습니다.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지금 선거 일정도 확정이 안 됐는데 선거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섭섭하고요.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물론 이제 6석의 작은 정당으로 예. 단독 집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정치에서의 선거는 당선자를 확정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죠. 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선거 과정으로 들어오고 뒤섞이고 예. 또 큰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당선자는 결국은 그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예. 여러 요구와 이해관계의 합성물이 당선자죠. 예. 저는 헌정사상 이후 최초로 친노동 개혁정부 수립을 목표로 출마를 예. 했고 이번 대선에서 선전해서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시면서 고민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네. 네, 어찌 보면 유일한 진보 정당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신 후보를 여러 가지 룰에 의해서 안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고민도 사실 좀 있었는데 다음번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지지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돼서 고민 없이 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총선 때 가장 현수막으로 정치 잘하신 분들이 정의당 분들이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막 댓글 달고. 댓글. 그때 정의당을 좋아하게 됐다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에 그 지지자 토론 나오는 그 젊은 친구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보 정치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정의당 대표지만 2년 만에 많은 변화를 하기 어렵지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당원들이 아주 다양하고 각 분야에서 또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런 어떤 창의력이나 우리 당원들의 참여를 좀 극대화하는 이런 문화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이번 대선도 우리 당원들의 역량이 총화되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어떻게 마음을 모아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 노동은 상당히 이퀄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 머리에 빨간 띠 두른 거 요거 말고 굉장히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뭔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뽀대도 좀 나고 이런 사람들이 진보정당에 많아지면 보통 사람들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근데요, 우리 정의당이 지금 한 3만, 요즘에 좀 당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 한 3만 3천 되는데 그 중에서 정당을 최초로 정당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에 달해요. 그러니까 옛날 진보정당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노동운동 하다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네. 연찬회라는 걸 하는데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쭉 있다가 네. 막 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25년 동안 노동운동 한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뭐 있는 집 딸 같다는 거 얼굴도 하얗고 또 뭐 이쁘기도 하고 아, 왜? 옷도 뭐 그런 근데 이거 제가 그래서 감기갑 의원 탓 아니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이제 텔레비에 주로 머리띠하고 주먹 휘두르는 그런 면만 계속 보여서 그렇지 아직은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조합원 중에 얼마나 멋쟁이들이 많아요.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오해라고 그게. 방송 중간에 출연자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찍었냐면은 지금 웃으실 때 있잖아요. 완전 김고은이잖아요. 엄마. 네.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과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 손으로 이렇게 밀쳐내면서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요. 이분의 말을 내가 100% 한번 흡수해보자고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상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답이 어떻게 나오시는가 한번 보려고요. 진짜 출마한 동기는 뭡니까? 이번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놔야 될 특별한 사명을 가진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촛불 시민의 정적 특사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광화문 가면은 그 정의당의 존재감이 꽤 좀 빛이 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초창기부터.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하는 것이 탄핵 정국이 막 시작되었을 적에 처음에 굉장히 기존 정치권에서는 좀 오락가락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심상정 후보님은 로드맵을 굉장히 정확하게 내놓으셨거든요. 그때 다수 정당들하고 좀 다르게 탄핵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기 대선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일 빨리 가장 정확하게 내놓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네. 여러 자리에서 내가 박근혜 퇴진을 제일 먼저 말했다. 이런 이제 자랑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3당 국회의원 결의대회 하는데 또 김동철 그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우리 당은 퇴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탄핵도 뭐 주도해갖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옆에 박지원 대표가 계시길래 아이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비판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뭐 11월 초에 말씀하셨어요. 비교적 일찍 말씀하셨지만 그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대통령 하야 촉구를 하고 국민행동에 돌입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할 때 네. 사실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일성이 뭐였냐면 우리는 정의당과 다르다. 정의당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명예로운 퇴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었던 그랬었어요 참이었잖아요. 그때.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시민들이 이제 더 밀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인 11월 12일 전에 제가 3당 대표회담 요청해가지고 퇴진을 야 3당 공동으로 걸고 시민들과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그게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낸 안이 뭐냐면 그러면 야당들이 12월 10일 날 다 광장에 나가서 민심을 확인합시다. 그러고 나서 결정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야3당이 나갔어요. 네. 가보니까 뭐 거의 그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바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광장에 나가면 혁명을 말하고 이제 국회로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좌절감도 많이 느꼈죠. 근데 광장과 제도권 사이에서 광장의 민심을 야당들에게 전하고 야당을 견인하는 그런 예인선과 같은 역할. 야당 속의 촛불. 이게 저와 정의당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때. 맞아요. 그 네. 광장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네. 말하는 것 자체가 직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를 체감하는 게 이제 군중들의 어떤 시선으로 느껴지는 건데 그런 재미에 정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요. 네. 나가서 저는 이제
20번 광화문 촛불에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개근. 개근이란 말씀. 상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정치인들은 못 올라오게 하잖아 또. 근데, 내일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저희는 거기 퇴진행동의 유일한 소속 단체인데 원내정당 중에. 네. 근데 마이크 한 번 안 줬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퇴진행동이 이제 와서 개혁국회가 안 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말을 했어요. 시민들의 가장 큰 그 정치 활동은 잘하는 데는 동그라미를 치고 잘못한 데는 X를 치고 그것만 잘해도 한국 정치가 잘 된다. 맞아요. 만약의 경우에 진짜 광장에서 야당들이 못마땅하면은 확실하게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정의당 잘한다. 다른 당 왜 이러냐 이 한마디만 해도 버선발로 쫓아올 거다. 그렇죠. 정치는 눈치를 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민을 의식하고 주권자들에게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게 주권자의 책임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처음으로 18일 차인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번 주더라고. 네. 딱 한 번 발언해봤어요 제가. 근데 연설 되게 잘하세요. 연설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들었을 때 울컥해야 돼요. 그렇죠. 연설 듣는 사람이. 그래서 심상정 대표님 그런 식의 발언한 거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나갔을걸요? 그 음원만 따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총선 때도 정의당 분들이 엄청 오셨어요. 여기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막 특정 지역의 정의당 분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새누리당 도와준다고. 나 그게 참 황당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정의당 분들이 인터뷰에서 야권 표를 깎아먹으면은 새누리당 도와준다는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야권에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깝다는 부분이 들고요. 저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왜 나왔느냐 같은 이야기를 아직도 듣는 마당이고 그 이전에 이제 양보라는 이름으로 주저앉게 되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야권표를 깎아먹는다라는 그 논리 때문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당에서 이제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진보 정당 또 작은 정당이 갖는 논쟁이죠, 이게. 그러면 목표가 뭐냐? 그럼 정권 교체를 거스를 수 있냐? 그럼 정권 교체 해야 되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논란이 정권 교체를 중심에 둬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정의당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독자 완주를 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리한 것은 이런 거죠. 정권 교체 중요하다. 정권 교체가 1번이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그 나라를 결단낸 사람들 다시 집권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완전히 그거는 진짜 폐허가 되는 건데 그런 폐허 위에 우리 정의당인들 설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정권 교체 이번 대선이 갖는 특징은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다 해놨다. 시킬 거다. 아니 구분응선은 넘었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봐요. 네. 절대적인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끌어낸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명예시민혁명 과정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위협받는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촛불 시민들의 개혁의 열망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정치구도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목표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씨름판 위에 민주당이 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오른쪽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개혁은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본 국회 모습으로 볼 때. 근데 민주당하고 민주당 왼쪽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말하자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극단적인 오른쪽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강력한 새누리당을 보아라. 저기가 한 50% 먹고 있는데 저기랑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야권의 어떤 가장 강력한 당을 찍는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 강력한 새누리당을 보아라가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을 하지 않고서 뭐 노구를 찍으면 뭐가 된다, 뭐 A를 찍으면 B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마음 놓고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정당을 찍고 그렇게 해서 찍은 표가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라는 그 판도 하에서 진보 정치의 가능성 그리고 집권을 한 세력에 있어서도
훨씬 더 왼쪽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동력 같은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정의당의 네, 정의당의 선거 전략하고 갔어요. 대변인 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데려가세요 캠프에. 아유 뭐 저야 대환영이죠. 근데 그런 저는 게, 이제 네. 근데 그런 정치 구도가 돼야 음. 오히려 정권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로 좋아하는 이제 앞으로의 정말 꿈꾸는 구도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너무 큰데 그걸 뭐 일부가 뭐 좀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정의당의 이 파트가 여야를 주고받는 상태가 되면 정말 좋겠다. 오른쪽은 괴멸하고 이쪽이 야당 여당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오른쪽도 뭐 표가 좀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당에는 이 씨름판이 아니라 별도의 그라운드에서 뛰게 될 거예요. 지지율이 좀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망에도 3년간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집권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집권 능력을 상실한 거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당들 간인데 결국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게임인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저 인기도 많으시고 훌륭하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안철수 후보는 이겨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민주당보다도 좀 더 온건한 개혁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우리 촛불의 민심은 보다 과감한 개혁을 원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가 날아든다처럼 이렇게 공정성을 잘 보장해 주시면 그러면 아마 저는 충분히 촛불 시민들하고 범야당 지지자들 간에 저 심상정 후보를 호명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같이 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 같은 분들이 새가 날아든다 나오면은 새가 날아든다 뻥을 맞으세요. 그러니까 자신감 충만해서 가시는데 대선 후보에 나오면은 정책은 사실 수백 가지를 갖고 있는데 맞아요. 이미지화되는 내 대표 경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가 국민들한테 꼭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심상정 하면 떠오르는 뭐냐. 공약. 딱 키워드, 킬러 컨텐츠가 뭐냐. 네, 역시 새가 날아든다는 좀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공약은 자료로 제출하시고 대통령 되셔서 국정의 제1순위, 제5순위가 뭐냐 이거 가지고 그렇죠. 검증하시오. 예, 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예. 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은 광장에서 쏟아져 나왔던 말 중에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그렇지. 내 삶의 변화가 승리다. 그 말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다음 대통령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6명 대통령을 뽑았는데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여야가 정권을 잡을 때 평화, 한반도 평화라든지 또는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노선 차이를 보였지만은 경제 민생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역대 정부가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다친 재벌 정부였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은 그 배경이다. 기득권 정치가 낳은 결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친노동 개혁 정부를 세워야 된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치도 경제도 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이면 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 임무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 슬로건이고 국정의 제일 순위로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를 들면 이 일을 정부 내에서 기득권 부처에 좌초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주는 그런 국정 운영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전 방송에서 저희들이 노조 가입률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노조 가입률이 10%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그렇죠. 가입률을 대통령 의지로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아, 노조 물론입니다. 가입률을. 예. 그런 공약도 핵심적으로 들어있죠. 노조 그렇죠. 가입률 저는 거. 이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의 그럼 핵심이 뭐냐? 결국 비정규직 문제하고 그렇죠. 노조 문제라고 봅니다. 재화 분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네.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또 최저임금 올리고 최소한의 불법적인 지금 약탈을 노예노동 같은 거를 법의 보호를 받도록 만드는 거 말고 시장 안에서는
결국은 노사가 교섭력을 통해서 헌법에서 주어진 교섭력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노동상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거, 노동 조직률을 확대하는 거, 그것이 저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라고 봅니다. 노동부가 노동 탄압부가 안 되게 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겨요. 썰전에서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전원책 그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그게 막 현실적인 공약이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사실 없애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막 비난을 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님이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라면서 이제 차분히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라웠던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를 마치 그걸 디폴트 값으로 보고 정규직화하는 게 마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공약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비정규직은 예외로 인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한 15년 전만 해도. 근데 맞아.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사실은 그 굴곡점 속에 정치가 있죠. 그렇죠. 정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참여정부 안에서도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식의 방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선으로 가게 되었을 적에는 결국은 이제 뭐 문재인 후보라든지 이런 쪽과의 어떤 대립각이 사실은 거기에서 상당 부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어떤 그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 이제 얼마나 많이 바뀔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님의 어떤 그 차별점 같은 네. 것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날 썰전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네. 많이 이제 압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냐,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재벌들을 위한 정책은 정책 의지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네. 실현 가능성을 따져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이 확대된 것도 정책 의지에 의해서 그렇죠. 권력의 그 의지에 의해서 확대된 것인 만큼 비정규직을 줄이고 또 정규직 하는 것도 그것도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다 이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10년 전에 비정규직법 처음 제정할 때 논란이 됐어요. 그때는 제가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는데 엄청 싸웠죠. 그때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 계절적 실업이라든지 또 뭐 아이 육아하러 갈 때 대체근로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인정할 만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데 인정할 만한 사유를 있으면 제외하고는 입구를 막아야 된다. 그렇죠. 비정규직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었고. 하나 예외로서 그냥 인정해야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열린우리당 입장,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사실 비정규직이 많이 만연돼 있으니까 유연성을 일정하게 보장하되 2년으로 한정하고 2년 이후에 정규직화하면서 차별을 줄이는 방법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난리를 쳤죠. 점거농성하고 뭐 극렬하게 그 단식하고 통과를 저지했는데 어쨌든 통과된 이후에 이제 참여정부에서 한 얘기는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시정해 가자. 그때 우리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면은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더욱 확대되고 네. 차별 시정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결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님이나 이제 민주당 후보님들은 모른 척하고 지금 비정규직 공약 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에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입법 과정에서의 그 문제인식 또 그것이 낳은 어떤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의 결과를 내놓으셔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공약이 거의 비슷하지요.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없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따라서 이 개혁의 의지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이제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사실 이른바 이 노무현 정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노동 변호사로 계실 때 영남권 노동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뵀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노동 운동가로서 노동 변호사로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참여정부 때 제가 각을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왜 기대가 크면은 그럼요. 또 실망도 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삼성 문제고 하나는 비정규직법 문제였어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발언했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워크숍을 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개혁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놓는 것은 두 측면이라고 봐요. 하나는 삼성과 재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의 현실을 개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지를 실을 것이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25년 동안 몸에 체화되어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는 독보적이 심상정 후보가 독보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죠? 여기다가 제가 무안을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심상정 지지자분한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철회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의 1호 공약이 슈퍼우먼 방지법이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을 다는데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 캠프 내에서. 사실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예, 게. 예. 제가 그걸 고집을 했는데 그걸 고집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노동운동 할 때 그때는 권영길 단병호 위원장을 모시고 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슈퍼우먼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를. 아하. 근데 결혼하기 전인데 그때 슈퍼우먼 하면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쭐해가지고 뭐 좋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게 이제 노동운동도 하고 애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박빙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야. 이 슈퍼우먼이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일을 여성들에게 독박 씌우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2중고, 3중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무실에 나가서 이제 앞으로 저한테 슈퍼우먼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육아정책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제목을 붙였는데 여성들은 설명도 필요 없이 다 공감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근데 그 기왕의 육아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인데 근데 그 뭐 오래됐잖아요. 이걸 인식하게 된 지가.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80조를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105조를 쏟아부어요. 근데 출산율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책 당국자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건 여성 문제예요. 여성들에게 어떻게 애를 낳도록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성을 자궁으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여성이 자기가 살아야 애도 낳고 뭐 키우고 하지. 그렇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직장구에서 그렇죠.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일도 하고 싶고 내 일도 똑바로 하고 싶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럼 결국 육아를 나눠야 돼요. 물론 여러 인프라는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결국은 남편하고 나눠야 되는데 남편은 애 키우기 싫은가? 애 키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눈치 봐야 되고 또 승진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제가 공약에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3년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육아 문제가 중요하니까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승민 후보한테. 여성들이 3년 동안 육아휴직 하다가는 그거는 영원히 직장에서 퇴출되는 거다.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기간도 좀 늘리고 그리고 급여도 좀 높이고 급여가 지금 60% 80%로 높이고 그다음에 기간은 12개월인데 16개월로 늘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 휴가도 남편의 출산 휴가도 1개월을 의무 휴가를 주는 겁니다. 휴가. 물론 그렇죠. 기간은 조정해서 쓰도록. 그다음에 육아 휴직에도 파파 쿼터제라고 해서 3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아빠가 쓰도록.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회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키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아주, 주고. 네,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음. 제가 몇 년 전에 덴마크를 갔는데 여자들이 가방 들고 전부 직장 다니고 남편들이 집에서 애를 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 야, 이 나라 남자들 왜 이렇게 쿨하냐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아빠들도 마음 편하게 아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고 싶었지만 그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당장 적용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3개월 이상 파파 쿼터제를 두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다 통일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아빠에게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하는 걸로 다 통일됐어요. 맞아요. 근데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렇게 공을 들이잖아요. 만드는데 이것만큼은 남들이 흉내를 못 내는 공약이 하나 있다. 이런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거 하나 있다.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히든카드. 뭐 아주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알바생들은 시간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퇴직금도 안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플러스 120%,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20%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오, 이거 독보적이다. 예. 네. 알바 최저임금제를 제가 공약으로 냈어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요. 그 자기들의 어떤 정당의 위치에 따라서 또는 관심 사항에 따라서는 공약이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정의당은 주로는 노동이네요. 그럼 아무리 무슨 뭐 환경이라든지 뭐 등등이 되게 다 있죠, 다른 다 데서 많죠. 안 낸 것 중에 제가 2040년까지 완전 탈원전 국가를 만드는 원전 제로 플랜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 심상정 독트린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게 교육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안보를 위한 국방 개혁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한 저희 고민들을 계속 발표했고요. 이제 정식 이제 선거 일정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각 분야별 공약을 저희가 다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상정 대표님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단 몇 분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지율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심상정 대통령이 됐을 때 만들고 싶은 나라에 대한 막연하게 한번 그런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상정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제 우선 첫째로는 인간 존중,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 번째는 우리 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저희 그 공약인데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고속 성장을 해오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보다는 돈이 모든 걸 지배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세월호도 만들고 또 모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보다는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이 가치에 전도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전략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겠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정규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도 넣고요,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넣고요, 그다음에 장애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사회 통합에 대한 교육도 넣고, 그러니까 교육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예를 들면 영국에 가면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제목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공장에서 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고가 터지면 막 남비 끌듯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면,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생명과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모든 정책 결정, 그 사회의 어떤 중심 가치로 놓느냐 안 놓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노동하면은 마치 사람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당근과 채찍을 주는 정도의 협소한 의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그게 제대로 평가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은 국가의 제일 임무가 돼야 된다. 그런 좀 큰 의미고요. 철학적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는 환경과 생태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야 돼요.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게 저는 탈원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입니다. 이 기후 변화가 지금 같은 기후 온난화가 계속되면은 50년 후에는 우리 국가를 바꿔야 돼요. 국가, 애국가.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니라 저 야자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생태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 이제 녹색당이 이번에 후보를 안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 생태 분야는 녹색당하고 좀 공동 토론도 하고, 그리고 녹색당의 제안 중에서 공통된 것, 또 적극적으로 이거 받아할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받아안는 정책 협약을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 뜻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지는 없는데 문득 지금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진보의 규모랄까 이게 확 작아졌잖아요. 네. 민주정부가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보 정당들의 파이도 훨씬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총선 때 국민의당의 40석을 정의당이 가져갔으면 훨씬 더 개혁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첫 대안으로서 왼손 연대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샤이 진보를 컴백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보적인 개혁의 뜻을 갖고 입장을 갖고 있지만 또 민주당의 한계도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그렇죠. 정권 교체에 우선 복무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이런 지지자들이 달라진 이번 대선 정세 속에서 정말 이제 진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많은 분열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많이 흩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촛불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촛불 광장의 그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심상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민주당 후보님들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저희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정의당 지지자들 전부 이재명 지지자 또 문재인 지지자로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경선이 끝나면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 아주 선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에 하나 혹시 후보가 안 되시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 또 먼저 그만두신 박원순 예. 후보 지지자 분들을 대놓고 제가 호객행위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찍어달라. 그래서 범진보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하는 범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를 추진해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오늘 새가 나른다 뽕을 맞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거운동도 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갖는 위상이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가 제일 큰 선거운동이에요. 그게 저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맞아요. 군소정당의 후보로서 사실 개인의 지명도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정당과 그 본인 개인의 어떤 지지율이나 또는 대세론 같은 것들이 얽히면서 상당히 좀 억울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선거운동 하시면서 정말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있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억울하다기보다 좀 힘겹죠. 많이 이제 힘에 부치죠. 워낙에 이제 기회 자체가 봉쇄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언론 기회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한 달 동안은 사실 우리 정의당 보도율이 0.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뭐 후보로 출마한지도 뭐 심상정은 많이 알지만 심상정이 후보로 출마했는지를 그때는 많이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되면 기회는 좀 늘어날 거로 보는데 기회가 좀 공정하게 주어지면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또 그동안에 사실을 많이 준비도 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살아온 과정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또 가장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왔다. 그래서 남은 기간 좀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좀 전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 정치 구도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정의당을 좀 써주십시오. 정의당과 저희 심상정을 좀 도구로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같이 방송하는 박원석 의원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치 카페를 왜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한 굉장히 심한 어떤 질책 비슷한 걸 했는데 야단 많이 맞고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 김호준 뉴스공장이래요.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예. 거기에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방송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송에 그 많은 구독자와 채널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선거운동하고 있는 바란스가 안 맞는 지상파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방송을 왜 지금도 사용하지 않으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간단하게. 이제 그 이제 보고는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워낙에 노유진의 그 하여튼 그 파괴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상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팟캐스트는 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유진의 정치 카페. 근데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또 방송은 또 일정한 또 정치 정당 간의 관계에서 또 조건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럼 차선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선의 구성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다시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투는 좀 실패를 하신 분위기고. 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방송을 듣고 열이 좀 올랐어요. 심상정 후보 지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가질 의구심 끝까지 갈까?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한 13년 정치하면서 정치에서의 양보는 미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보자만 퇴장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도 퇴장하고 정당도 퇴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득권 정당 사람들은 서로 단일화해서 일부 퇴장해도 상관없어요.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어려운 서민들, 약자들 대변하는 정당에서는 사퇴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진보 정당도 사라지고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민주주의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번에는 어떤 정권 교체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사퇴할 이유는 없다. 완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정부, 그러니까 연립정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선거 결과가 좌우할 것이다. 그렇죠. 저희 당은 뭐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열어놓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것이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얻는 성과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찍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예. 제가 아는 이번엔 사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아는 지인이 했던 말이 저는 떠오르네요. 최근에 들었는데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최소 10% 이상이 나온다면 그게 차기 정권 교체된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진짜 진보와 그 중도를 아우르는 건강한 개혁 세력이 이렇게 맞붙어 볼 수 있는 최대의 단초가 된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에 막 박빙으로 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찍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도 저는 될 수 있다고 그럼요.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런 보수 지지자들 또 대거 포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대연정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가서 좀 주워 와라. 그렇죠. 그리고 왼쪽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아, 그렇죠. 그걸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의당이 다 커버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정치 구도가 오른쪽으로 경도돼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니까 이걸 과감하게 왼쪽으로 옮기는 것은 정치 공익적 차원에서 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같이 함께 살수 고민해야 있는 될, 거죠. 다 네.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예요. 그렇죠. 예. 진보 민주 세력들의 축제로 만들자.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들 방송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방송 나오는 순간에 이제 인터뷰가 끝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케어하고. 저 이미 저 악수할 때부터 가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및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새가 날아든다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저와 정의당에도 새가 날아들어서 우리 정치 발전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촛불 시민들의 승리로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뽕 좀 마셨죠? 네, 많이 맞았습니다. 행복하셨죠? 네. 권투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나오셔가지고 대선 후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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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는 분이 저를 그렇게 예리하게 관찰하고 장단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서 좀 신선함을 느꼈을 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처음에 나와서 막 좋다는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그 젊은층 토론은 유난히 자기 지지한 후보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었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지지를 전제로 비판하는, 애정어린 비판을 네. 하는. 흔히 말하는 비판적 지지 뭐 이런 거고, 어쨌건 잘 나와주셨고요.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최성 후보도 왔다 가셨는데, 최성 후보도 이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하고요. 좋습니다. 문재인 대표나 뭐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우리가 네. 그런 분들은 나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이게 이 공정성이라는 걸 이렇게 실천해야 네, 그렇죠. 돼요. 네. 이게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뭘 더 맞아요, 맞아요. 전부 대선 후보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경쟁 조건의 공정성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 어쨌건 심상정 우리 후보님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철의 여인
그런데 재미는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굉장히 아니에요. 유머가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이제 썰전 끝나고 나서 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었어요. 그게 제가 이 썰전에 대해서 썰전 이후에 이제 뭐 지지율도 오르고 많은 사람이 관심 가졌지만 그것보다도 심상정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저의 속살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썰전에서 뭐 물론 편집이 돼서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알겠습니다. 큰 그러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심상정 후보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완전 개판을 쳤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비판, 비하,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심상정이라는 이런 훌륭한 여성 정치인을 좀 보아라.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의 실패가 여성의 실패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의 실패인 것이고, 사실 저는 굉장히 통탄스러운 것이 있어요. 심상정 후보님이 10년 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그때 나오셨더라면 그 제1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심상정 님이 이제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성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조차도 어떤 저쪽에 빼앗겨 버렸다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여성 혐오와 또 연관되어진 어떤 비판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은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잘못하면 잘리고 그렇죠. 또 이제 잘하면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정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마라. 심상정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와 대학 동기죠. 네, 동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펙이 그렇게 훌륭한데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은 뭐하러 그렇게 진보정당들 가서 개고생하시면서 정당부터의 개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 그러니까. 때부터의 어떤 개고생부터가 그래서 얘기가 돼야 저하고는 되는 이제 거잖아요. 특별한 인연이 좀 있는데 심상정 후보님이 미싱사라는 거 알았어요? 혹시? 진짜 네, 미싱사 출신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개고생을 그래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친구가 대통령 됐구나, 내 동지가 대통령 됐구나. 항상 거리에서 오랫동안 노동자들과 소수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과 항상 지난 인생을 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기보다 그냥 누나? 제가 지금도 미싱하라면 잘해요. 오. 그러니까 그때 구로공단에 지금은 밭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 대우오페라를 했어요. 김우중 회장 관리하에 있는. 그 대우 오페럴 네. 사태라고 했던 바로 그 거기 사건. 제가 이제 네. 그게 2,600명 제일 규모가 컸어요. 근데 어쨌든 노동자들 교육하고 노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안에서 속된 말로 옷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옷소리티가. 근데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지. 미싱사 A급 정도 돼야 거기 이제 시다 뭐 이렇게 계급들이 있으니까 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 명일동에 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직업훈련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2달 동안 제가 미싱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달 동안 해가지고. 재능이 또 있으셨나 보다. 아니 재능 없어도 2달이면 다 따요. 그래서 그 미싱사 자격증을 들고 서울시 직업훈련원 그렇죠. 앞마당을 막 뛰어나오면서 내가 전태일을 불렀어요. 아. 전태일 동지 나도 미싱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요. 그렇구나.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하셨든 간에 부모님이 서울대까지 보내줬는데 그 미싱사 자격증 따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러시는 건 좀 불연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이제 그거는 좀 현장으로. 아픈 대목이라서 우리 그렇지. 이번에 썰전에서 이야기를 잘렸는데 네. 1계급 특진에 500만 원 현상금 붙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고운이라고? 근데 내가 좀 해명 좀 해야 돼. 김고은 씨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팬클럽에서 뭐라고 미워할까봐 미워할까봐 걱정이 되는 아, 거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홍보팀이 절대로 동을 뜬 게 아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실제로 닮으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가깝게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행사장 같은 데 멀리서는 뵀는데 닮았어요. 아까 들어오실 때도 보니까 김고은의 삘이 있어요. 3초라고 했나요? 2초라고 했나요? 아니 이제 원래 인터넷에서는 2초 김고은
하려고는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2초는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김고은 씨가 3초 심상정이 돼야 맞지. 아무리 뭐 연예인들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아니 근데 제가 그 하도 그래서 그걸 이제 도깨비 영상도 열어보고 이렇게 봤는데 네. 무쌍 커플 때문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미의 기준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심상정도 미인의 반열에 맞아요. 그 기준에 예, 기준이 확대되고 다양성이 네. 보장되면 그쵸.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쁘더라고. 심상정 의원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이렇게 쌍꺼풀 없는 눈이잖아요. 아, 좋았어요. 제가 네.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김고은을 밀어야 돼. 우리 시대의 어떤 미인상이라고 네, 적극 지지를 근데 해야 저도 됩니다. 지금 이제 보는데 좀 닮으셨네요, 진짜 얼굴형이. 웃는 것도 좀 닮았어요. 웃는 것, 입꼬리 올라가서 웃는 것도 닮았고요. 아우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아마 진보 정당에 계셨던 분들일수록 그렇게 운동 투쟁에만 이렇게 몰입하시다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근한 게 더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보팀이 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1살이고 다 20대예요. 제가 20대로 싹 바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뭘로 했냐면 명령 복종하는 걸로 토를 한다는 걸로. 시키는 대로 홍보팀이 예,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대로 한다.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체 토를 안 달고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안 해보던 짓을 하니까 넘사스러우니까 그렇죠. 자꾸만 토를 달게 된단 말이에요. 안 어울리고. 예? 근데 우리 홍보팀의 슬로건이 뭐냐면 노잼은 탄핵이다 이거예요. 아, 재미가 없으면 바로 탄핵이다. 탄핵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필을 해봤어요. 이게 정치가 너무 희화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재미와 메시지를 합치는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철의 여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뭐 심다르크 이런 이미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25년 저 노동운동하고 10년 그렇죠. 정치한 장관도 임금 비교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짝퉁 임금 비교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타협하자, 고통분담하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입니다. 졸라맨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분담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5%만 해도 23만 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새가 날아든다가 인터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은 누구를 인터뷰할까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월척 하나 낚았습니다. 진짜 언제부터 뵙고 싶었어요. 네. 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고 싶었어요. 차에서 이동 간에 많이 듣습니다. 진짜로요? 그러세요? 지난번에 네. 지지자들 토론 있었잖아요. 예, 예. 각 후보, 저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지지자 토론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그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가 거기서 갑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세 분의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심상정 대표의 지지자가 가장 그 분위기를 주도했다고나 할까요? 아 근데 이제 네. 듣는 입장에서는 저래갖고 지지하러 왔나? 그렇죠, 그렇죠. 표 깎아먹으러 왔나 이랬는데 역시 심상정 지지자가 제일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 어떤 성향이냐면은 거긴 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새가 날아든다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정말 의미 있게 들었어요.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특히 저를 전담반, 검거 전담반이 세 팀이 꾸려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돈의 팔중까지 뒤지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주 엄혹한 시절이라 이거 잡히면 뭐
사형도 당하고 뭐 무기징역도 당하고 이러니까 우리 딸 인생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오른쪽 안면마비.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년 후에 알게 됐는데 아주 애물단지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는 지금도 미안한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딸이 이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그걸로라도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미싱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쨌든 저는 향후에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대통령 꼭 하실 거라고 봐요. 언제 하든. 빨리 근데 하셨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 옷을 직접 만들어서 왜? 네, 그 약속을 오늘 새날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그런 걸 해야 돼? 아니 직접 만들어서 부정부패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옷 입고 좋은 의미이신데요. 예. 그러고 나서 한번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근데 보자. 요즘에 미싱 기계가 많이 안 달라졌나 어쩌나. 옛날 버전만 가능한.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미싱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던 게 군장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 그러면 거기 가서 오바르크를 치는 그 명찰 달아야 되고요. 그거를 따락 하는데 기계수 정말 놓는 거? 대단해 보이는 부분이 근데 있어가지고. 그게 미싱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서 A급으로 속여서 이렇게 했어요. 위장 취업. 위장 취업할 때 거짓말을 좀 했어. 왜냐면 A급은 뭐냐면 이 소매하고 이 카라를 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A급으로 속여서 들어가서 딱 공정을 하다가 2시간 만에 쫓겨났어요. 그럼 티 나지. C급은 뭐냐면 여기 하나 여기 다트 하나 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시켜보면은 그냥 바로 실력이 나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을 C급으로 시다 바로 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빛이 잘 안 그렇죠.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심한 경우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면서 이제 오르는 길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심상정 대표님이 이제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지금 밀고 있는 연예인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 하나는 예전에는 수혜였었고요. 최근에는